세계화 시대인데 못하러 재고를 쌓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조달해 오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재고 관리비가 들어요. 두 번째는 재고를 사와야 되니까 금융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AI가 좋은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반도체 좋은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야 됩니까? 나중에 사야 됩니까?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거시경제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주시는 분은 없지 싶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늘 궁금한 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명칭이 너무 어려워요. 예, 길죠.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이제 신한은행하고 증권하고요. 같이 이제 자산관리 브랜드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게 신한 프리미어라는 브랜드예요. 그 신한 프리미어 브랜드 안에 PB센터 같은 게 있어서 PWM 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PB하고 IB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PIB도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신한 프리미어의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은행과 증권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100여 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단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단장님이시다. 이번 또 신간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묵직해요. 부의 갈림길. 책 얘기는 또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댓글 이벤트도 출판사에서 통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적지 않은 분들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갈림길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오늘 역사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선 그날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거시경제 전문가 분을 모셨으니 지난주 케빈 워시 등판에 대해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금리는 예상대로 본결이 됐어요. 근데 뭐 올해 연내 뭐 1회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시장은 약간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주요 포인트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쭉 한번 좀 짚어봤던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FOMC를 하기 딱 일주일 전에 MOU가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빠졌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하의 기대, 이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를 좀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그 기대가 사라졌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얘기하는 이징 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럼 요거는 금리 인상 쪽에다가 이제 좀 무게를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동결이 장기화되거나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딱 여기까지 보면은 그럼 케빈 워시 너무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의중을 많이 받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대체 뭐 한 거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준이라는 조직이 이 합의체거든요. 협의체지 이게 그냥 한 명이 나서가지고 황제처럼 야 내가 새로 연준 의장 됐으니까 다 바꿔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려는 그런 의중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디딘 게 뭐냐면 성명서를 반토막을 내버렸거든요. 이 스테이트먼트 이 성명서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야 되는데 포워드 가이던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줄여줬어요. 그리고 점도표는 찍었거든요. 근데 점도표는 찍긴 찍었는데 케빈 워시는 찍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작은 변화의 시작을 의미해요. 들어오자마자 다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보다 큰 건 뭐냐면 기자회견 같은 걸 할 때마다 들으면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말끝마다 이제 끝날 때 TF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5개의 TFT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다르고 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얘기도 다르고 AI와 생산성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까지 다루겠다. 이 5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게 케빈 워시가 바꾸겠다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던 파트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들어오자마자 자, 나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하면 연준 위원들도 아니 원오브댐인데 왜 난리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항이 극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TF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각각의 TF가 워킹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케빈 워시는 그 데이터를 갖고 TF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우리 연준 내에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에서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이는 걸 지지하네.
이렇게 들어가줘야 내 생각은 줄이는 게 좋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 연준의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해. 리서치가 얘기를 해. 이렇게 해야 대화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워시가 하나하나 변화의 서막을 알린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FOMC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확실하게 원하는데 그걸 네네.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죠. 좀 연착륙을 위해서 좀 네.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TF를 네, 그렇죠. 만들고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징 사이클,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지난번 4월달 FOMC 회의 때 4명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그럼 이게 이례적이다. 92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 천하통일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중에 한 명이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연준에서 나왔어요. 이거 케빈 워시가 들어오면서 마이런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이런은 없죠. 그럼 이제 3명이 남았는데 그 3명은 이징 사이클이라는 말을 쓰는 걸 반대했어요. 이분들도 이 3명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을 주장하다기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오히려 동결이나 인상에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 이제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들어와 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언가 대응이 나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징 사이클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했잖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으로 날려버리면서. 네. 그러면 사실 이징 사이클이 사라졌으면은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면서 이렇게 이징 사이클을 없애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어진 게 사실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약간 힌트를 좀 그동안은 줬었잖아요. 네. 그게 사라졌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좀 반갑지 않은 소식 아닌가요? 그럴 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당장 저도 이게 그래도 방향을 좀 제시하면 좋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든 정책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게 2012년부터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하는 역할이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다 박살이 났잖아요. 제로금리에 돈을 풀면서 경기부양이 나선 거예요. 근데 시장이 어떤 비관을 갖고 있냐면 다 필요 없다. 이거 나중에 좀 올라오려고 하면 물가 오른다면서 금리 올려서 때릴 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연준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암만 돈을 풀어도 이게 효과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나온 게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언제까지 금리 안 올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잘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2012년까지 금리 안 올려. 라든지 네. 내지는 아예 숫자로 기준을 제시하죠.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오고 물가가 2.5 위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금리는 안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가이드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죠. 그러면 시장이 그걸 하나의 약조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했던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쉽사리 풀리지 않았었던 실물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그런 의중이 좀 굉장히 강했고 네. 케빈 워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때 당시에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럼 만약에 이제 없앤다. 그럼 여태까지 시장은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13년, 14년 동안 적응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던 세상에 계속 산 거하고 있던 세상을 갔다 온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줬다 뺏는 거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금융시장도 되게 혼란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 채권시장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잖아요. 변동성이 높으면 투자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채권시장이 자금 끌어들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변동성 높아서 못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0.2 더 줄게 이런 거죠.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가 폐지를 했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면서 금리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들 사이에서는 월스트리트 쪽에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 조심스럽게 우려의 곡소리로 얘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거를 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앴을 수도 있다는 해석인 건가요? 노리고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일단 케빈 워시는 포워드 가이던스 자체가 너무 많은 말을 만들어내는 게
금융시장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고 있고 연준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케빈 허쉬는 연준의 역할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로 제한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의 뉘앙스로 보면 실제 이제 향후 FOMC에 연말까지 5가지 TF를 본다고 했으니까 FOMC가 지날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연준의 시대가 그 전과 그 후가 케빈 허쉬로 좀 갈렸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되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구관도 힘든 사람인데 우리는 구관한테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적응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싫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네. 그건 싫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8년을 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2012년이니까 14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거기서 변화를 준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한테는 되게 불안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연준 의장의 교체가 만들어내는 변화, 이게 크면 클수록 시장이 느끼는 체감도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준 의장이 어떤 또 코멘트를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쟁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종전 MOU를 맺긴 맺었어요. 그 뭔가 좀 주말 사이에 좀 잡음이 들려오긴 했지만 좀 그래도 한 발씩 나가는 분위기이긴 한 것 같은데 오늘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이번 전쟁으로 부담한 직접 비용만 약 400만 달러? 네. 61조가 넘는다는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아무래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을 굉장히 많이 때려 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의회에 요청한 게 2천억 달러를 먼저 요구했고 이번에 또 8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더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재정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쟁이 하필이면 중동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란이요. 이번에 호르무즈를 막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지만 여태까지 안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안 해봤던 거죠. 근데 실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움켜졌는데 생각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MOU 한 내용 갖고 다들 이거 굴욕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이게 그 호르무즈를 틀어주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진상짓 하면은 돈 줘서 자꾸 달래주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이 얘기는 이란한테는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란은 이제 다시는 호르무즈를 막지 않겠는가? 한번 막아봤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자기들하고 안 맞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한번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이번에 매뉴얼을 한번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나 좀 해보면 그러면 전 세계 호르무즈가 대표적인 초크 포인트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다른 초크 포인트가 있을까? 있겠죠. 그럼 그걸 갖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면 그걸 하나의 레버리지, 지렛대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도구처럼.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딱 그 깔때기처럼 보이는 건 공급망의 불안이라는 단어 쪽으로 쭉 모여들게 되겠죠. 공급망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급할 때 자체 이 원자재를 조달하는 비용도 올라갈 뿐더러 재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재고를 안 늘리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공급 자체가 안 되면 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으니까요. 기본적인 최소 재고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될 문제가 생기죠. 그럼 기업들이 예전에는 안 하던 짓인데 재고를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미리 사재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렇죠. 미리 쌓아놓는. 예, 그렇죠. 예. 미리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시그널처럼 보이니까 재고 쌓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세계화 사회에서는 세계화 시대인데 못하러 재고를 쌓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조달해 오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재고 관리비가 들어요. 두 번째는 재고를 사와야 되니까 금융 비용이 들어요. 이자 비용이죠.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과 재고 관리비가 원가에 엎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물가의 상승을 가리키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연준에서 만든 TF 중 하나의 이제 그 소주제가 AI잖아요. 네. 그 AI의 생산성 혁명이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케빈 워시의 큰 주제인데 네네. 명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장님의 뷰는 어떠세요? 결국에는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 수가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뭐 제 의견보다도 저는 연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태클을 많이 걸거든요.
싫어서 억지로 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논리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죠. 첫 번째는 마이클 바부터 시작해서 연준에서 여기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니까 물가가 안정될 거고 금리 낮춰도 된다. 이걸 반대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세요. 첫 번째는 미래에는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되는가? 자기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하나의 희망이라는 건 동의한대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떨까 이거죠. AI 혁명을 위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사실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생산성의 개선은 멀리 있지만은 당장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 원자재 사와야 되고 반도체 사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투자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요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로는 되려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내려간다는 걸 믿으면서 그대로 내깔려 놔두느냐 아니면 행동에 나서느냐.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두려움이 크다면 일단 연준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연준이 이번 점도표에서 26년 내에는 올해에는 2차례 추가 인상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요. 다만 마이클 바이사도 똑같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물가나 금리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거를 낮출 수 있다는 데는 자기들도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AI가 멋있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험로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이제 두 번째는 시카고 연은의 굴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되게 귀담아 들었는데 처음에 이분이 이제 신문 기사에다 써놓으신 글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뭔 소리지? 이랬거든요. 근데 몇 차례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굴습이 총재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베센트도 그렇고 케빈 어시도 그렇고 생산성 향상은 물가 상승 없는 성장을 만든다.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90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90년대에 이제 뭐냐면은 그 90년대 물가가 올라오니까 그린스펀이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고 물가를 제압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연준. 예, 그렇죠. 94년도에는 연준 의장이었으니까요. 근데 95년도에 또 한 번 이제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연준에 있는 위원들이 다 와서 성장이 너무 세고 하니까 이거 물가 상승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제압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린스펀은 거기에 대해서 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생산성이 향상될 거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 없는 성장을 만들 거야. 금리 인상은 좀 너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버텨요. 그린스펀이 맞았어요. 물가가 안 올랐고요. 생산성 향상이 됐고 실제로 물가 상승 없는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어요. 이게 금리까지 낮은 수준이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까 지금의 성장이 계속 오롯이 보존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강한 성장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90년대 후반부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굴스비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90년대의 모델이다. 이걸 케빈 어시도 얘기하는 건데 자기는 좀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한대요. 지금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생산성 향상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박이 될 거라는 거를 그린스펀만 알았죠. 근데 지금은 에브리바디가 알아요. 에브리바디가 알면 어떨까요? 그린스펀만 알고 다 모르면.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부터, 옐런 의장부터 다 몰랐잖아요. 그럼 에브리바디가 다 알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시장의 행동이 달라지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대박이 나는 아이템이면 지금 사야죠. 그러면 가격을 수직으로 끌어올렸겠죠. 실제로 그린스펀도 보면은 95년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99년도에는 그때는 시장이 다 깨달았어요. 눈치 깐 거죠. 생산성 향상이다.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 유토피아를 지금 미리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쪽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밀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닷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연준도 그린스펀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혼자 알았느냐? 모두가 알았느냐? 아까 그 가이던스 줄이는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네요. 모두가 그렇죠. 다 알고 있는지 이제 시장이 예측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제 따져서 보고 거기에 따른 액션은 같은 액션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AI가 좋은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반도체 좋은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야 됩니까? 나중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죠. 지금 사야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땡겨오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죠, 지금. 그럼 끌어올린 자산 가격이 수요를 부양을 하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연준은 거기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는 고민하는 것 같아요. AI 혁명이 나중에는 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에 대한 그 명제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는데 그 반론들이 다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물가 인상에 동인이 될 수 있고 그린스펀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저도 좀 고민을 했던 게
90년대하고 지금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린스펀이 그러면 IT만 알았을까? IT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생산성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없는 성장, 이게 그러면은 IT 혁명 때문인가? 잠깐 생각해 보면 90년대 이벤트 중에 하나가 구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개방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구소련에 있었던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죠. 네. 그럼 노동력의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노동의 가격, 사람값인 싸지죠. 임금이 싸지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임금의 노동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게 세계화의 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때를 돌아보면은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력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을 갖다가 일정 수준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자체가 낮아지면서 이런 요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임금도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IT 혁명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세계화 같은 것들. 그래서 세계화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IT 혁명이 함께 영향을 줘서 물가 상승 없는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었지 그거를 모든 걸 다 단 하나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탈세계화하고 네네. 인건비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이게 과거와 지금은 참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보면은 스페이스X도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만 상장하자마자 회사채를 또 발행하고 네.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도 지금 천문학적인 AI 설비 투자를 하면 이게 모두가 다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설비 투자라는 건 결국엔 돈 먹는 하마예요. 돈을 빨아들여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람을 써야 되고 재화를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임금도 상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을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금년간에 일어날 일이냐 이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조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이 네. 환율 얘기를 여쭤보지 네.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환율 1,500원은 진짜 이제 예산일 같이 돼버렸는데 이게 뭐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1,500원 넘어갔을 때 정부가 뭐 구두발 개입을 한다는 둥 막 네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또 정부도 잠잠한 것 같고 이게 1,500원 시대가 이제는 정말 뉴 노멀이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세요? 레벨까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꽤 오래전부터 과거보다 높은 환율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과거보다 높은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바뀌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뭐냐면 1,400원은 높은가요? 낮은가요? 네, 개인적인 의견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 예전에 1,100원, 1,200원일 그렇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그렇죠. 예. 1,300원은 어떠세요? 그것도 좀 높나요? 네. 1,200원은 좀 어떠세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네.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해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원달러 환율의 평균이 1,17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12년 동안 1,170원의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네. 22년도에 이게 1,450원으로 뛰거든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맞아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고환율이야. 근데 이후에 확 주저앉으면서 1,2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530원, 40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환율이 유지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제 설문조사 해보잖아요. 네. 1,400원도 뭐 생각보다 높지 않아.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꽤 지금. 있어요. 네. 1,300원도 1,300원은 귀엽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닷을 내려놨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노멀하다는 게 바뀌는 거예요. 노멀하다는 건 정상이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나 기자님 같은 경우는 1,170이 노멀하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숫자가 어디까지 바뀔지 모르지만 바뀐 세상에서는 과거를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정부 당국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한국은행에서는 이 환율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잘 돼서 좋지 않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요. 이게 고유가하고 만나버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안감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고환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높아진 환율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1,400원이면 많이 내려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죠? 1,400까지 내려오면 많이 내려온 거야 이러면 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환율의 하단이 탄탄하게 받쳐지면서 계속 고환율을 올라가는. 유지하게 만든 요인이 생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좀 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율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좀 기울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얼마일지는 뭐 그게 어디에 닻을 내릴지는 네네. 모르지만 이제 상당한 과거보다는 높은 환율이 상당히 오래 갈 수 네네. 있다라는 그 의견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참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도 10년물 금리가 4.5가 넘어가면은 예전에는 심리적 저항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 장단위 금리 역전. 차가 네. 역전이 되면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게 뭔가 예전에 통했던 모든 이런 명제들이 지금은 뭔가 조금씩 다 안 맞는 느낌? 네. 그리고 시장이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느낌? 네.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뭔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참 말씀이 웃기게 들리실 수 있지만 세상이 좀 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근데 에브리바디가 그걸 알죠. 이것도 에브리바디가 아느냐 모르느냐 네, 그렇죠. 차이예요. 그럼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대요. 그럼 우리가 정부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무언가라도 뭔가 부양을 해서 네. 선제적으로 방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도 재정 정책 엄청 썼어요. 재정을 털어넣어가지고 경기 부양에 나섰죠. 장단기 금리 역전돼도 미래가 똑같이 나타날 수는 없죠. 그걸 보면서 무언가 경제 주체들이 대응에 나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도 과거하고는 조금씩 좀 바뀌어가는 점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 환율도 뉴노멀이잖아요. 금리도 좀 과거랑은 많이 다른 양상이고 네. 주가도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의 잣대를 갖고 바라보기는 조금 좀 어려워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다 안 맞고 단순히 우리 어떤 시그널을 보고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단장님께서 제일 좀 주의 깊게 보는 매크로 지표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떤 건지? 저는 하반기에는 물가 봐야 된다고 봐요. 물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4%가 넘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지금 당장 4%가 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2%가 물가 목표인데 2%를 넘어선 게 21년도 3월이에요. 근데 지금 26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 5년 3개월 동안 물가 목표를 회귀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연준이 FOMC에서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예측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29년이나 되어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가가 집을 나선 지 8년 정도 지나야 돌아오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못 지킨 지 8년이 지나죠. 그럼 기침을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기침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8년 전에 봤던 애가 지금도 기침하고 있으면 되게 놀랍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할 거예요. 이 고질병 아니냐고. 가능성 있죠. 고질병일 가능성. 고질병의 문제는요. 치료도 어렵지만 재발도 쉬워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의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연장전을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 이거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준의 뭔가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2%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기준치가. 근데 이번에 케빈 워시는 그거는 딱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바꾼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부담을 줘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니까 야 꼴대로 옮기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유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